최근 중국은 외교와 경제 두 분야에서 동시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와 협력하며 서방과의 대립을 강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미루며 애매한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으로 이어지며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약화를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국가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며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완공 아파트는 2천만 채를 넘어서며 지방정부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고 가계 자산의 70%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MF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달러 약 1,37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부 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고수할 경우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며 소비와 투자, 나아가 경제 성장률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침체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인 소비와 수출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율은 올해 6월 기준 2.0%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자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지갑을 닫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중 하나인 소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출 역시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며 인도와 동남아로 공급망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기존의 성장 모델로는 유지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의 악순환 속에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부동산, 소비, 수출이 동시에 침체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중국 경제 위기의 중심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는 소비와 투자의 동반 위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며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주변국,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투자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구애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중국 기술 산업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제재와 중국 내 불확실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점차 미국이나 인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반도체 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SMIC와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며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ASML의 첨단 노광 장비 공급 제한 등 기술적인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애의 손길을 뻗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한국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의 주요 관광객 유입국이었고 이는 중국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여행객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은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제시하며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자국 내에서 철수하는 한국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저렴한 토지 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동남아 등으로 투자처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불확실한 경제정책, 방간처법 등 외국 기업을 겨냥한 법률 강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과도한 봉쇄 정책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과 같은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유럽, 인도 등의 생산 기지를 확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한국 기업들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과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이유로 중국이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신뢰 부족, 규제 강화,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떠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평판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중국을 떠나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게 더욱 절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접근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이은 파산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헝다, 비구이, 위안 등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거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멈췄고 미완공 아파트는 2천만 채를 넘어서며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신규 아파트 수요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담보대출 요건을 낮추며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급준 비율을 잇따라 인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분양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5.0%로 감소하며 지난해 하락폭 마이너스 6.5%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 10.1%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의 약 40%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아파트를 지을 땅을 팔아서 얻는 토지 매각 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로 인해 토지 매각 대금이 줄어들면서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여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의 위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6월 기준 소비 증가율은 2.0%로 이는 팬데믹 당시의 마이너스 성장률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중국 가계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줄어들었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비를 줄이며 은행 빚을 갚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중 하나인 소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상황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수출 시장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ASML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 자립을 위해 SMIC와 같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한계는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를 더 깊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개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부동산,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임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지방정부 재정난, 소비 위축, 수출 감소는 모두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MF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과감한 개입과 구조개혁을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며 문제 해결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령화, 노동 인구 감소, 기술 발전 둔화 등의 장기적인 문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IMF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완공 아파트를 정부 주도로 완공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거부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침체는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와 투자, 나아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고립은 외교적 고립과 맞물려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경제 위기에 가장 큰 교훈을 제시하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탈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주요 대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미국, 유럽, 인도 등으로 다각화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거에는 외국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신뢰 부족과 정책 실패로 인해 외국 기업들을 떠나보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이 중국을 떠나도 큰 타격 없이 글로벌 경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위기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경제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히 일시적인 정책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중국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제한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중국의 위치는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렸던 중국이지만 지금은 부동산 거품, 정책 실패, 외교적 고립으로 인해 그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다각화된 경제 전략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 결과입니다.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점점 더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외교와 경제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움직임은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